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떠올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사망자를 직접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꼭 장례 지도사라고 해서 귀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상도 못할 만큼 섬뜩한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금도 장례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듣게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염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느 누가 대놓고 교육하듯 알려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 일을 조금이라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저는 그저 육체적인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자의 몸은 생각보다 무겁고 죽은 지 오래될수록 몸이 굳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편함 때문이라기에는 이 말에 담긴 톤이 좀 다릅니다. 웬만하면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 뭔 일 생기면 혼자면 감당 못해요. 그리고 아무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하지 않죠. 이 일은 어디까지나 직업입니다.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였고 힘도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염을 혼자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혼자 염을 많이 해봤고 별일 없이 지나간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맡게 된 고인은 70을 넘긴 남성분이었죠. 유가족들도 대체로 담담했고 장례식도 소박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염습은 제가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염습이 진행될 공간은 본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별동에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오래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증축한 외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고인의 시신은 안치실에서 미리 염습실로 옮겨져 있었고 수의와 소독 도구를 챙긴 후 저는 혼자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철제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간 눅눅한 냄새와 함께 방부제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테이블 하나와 형광등 하나, 그리고 커다란 수조 같은 세면대가 전부였죠. 그곳에서 저는 평소처럼 염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염습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지요. 고인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옷도 미리 준비된 사이즈가 맞아 큰 어려움 없이 착장이 가능했습니다. 전신을 소독하고 손톱과 발톱을 정리한 뒤 입가에 탈지면을 넣고 붕대로 턱을 감싸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등 뒤, 왼쪽 어깨 위쪽에서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인 것이었지만 꽤 확실하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염을 하다 보면 괜히 예민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분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요. 고인의 다리를 붕대로 감던 도중 결국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지요. 염습실 안쪽 벽면, 작업대 오른편 위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오래되어 표면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유리에 사람의 실루엣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유리창 바깥에 사람이 바짝 붙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형태였지요. 두 어깨의 높이 그리고 고개를 숙인 각도로 보아 분명 남성이었고 그 얼굴은 흐릿하게나마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료 장례 지도사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했죠. 그는 창문에 얼굴을 거의 붙이다시피 한 채로 안쪽,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멈춘 채 시선을 고정하던 저는 고인의 다리를 다시 수습한 뒤 곧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은 건물을 돌아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0초도 채 안 되는 거리였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몇 걸음만 가면 창문 반대편 벽이 나옵니다. 그 창문은 염습실 안에서 봤던 바로 그 위치에 달려 있었고 누군가 서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거리로는 5-6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구석마다 살폈지만 건물 외벽 뒤편, 화단 쪽, 심지어 철제 쓰레기통 뒤까지 살펴봤음에도 인기척 하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망쳤다면 자갈 깔린 바닥에서 신발 끄는 소리 하나 정도는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나왔던 그 찰나부터 바깥은 고요했지요. 잘못 본 건가? 눈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아까 본 실루엣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어깨, 고개, 얼굴 방향, 그리고 저를 정확히 향하던 자세까지 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염습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음속에선 애써 이성적인 설명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냥 예민해진 거야.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고인의 팔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붕대만 감고 수의를 덮으면 거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때 또다시 저는 시야 한켠으로 무언가 형체를 느꼈습니다. 염습실 한쪽 구석, 오래된 수건장 옆에 무언가가 서 있었지요. 정확히는 저는 고인의 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제 눈의 옆부분, 그러니까 주변시로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실루엣. 어깨, 팔, 머리, 형태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있다. 그 사실만이 머릿속을 차갑게 휘감았지요. 이 염습실은 잠긴 문 하나만이 출입구였고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에는 고인과 저 둘뿐이어야 했지요. 심장이 고막을 때릴 정도로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분도 안 되는 순간이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 그 구석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본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염을 하던 고인이 서 있었습니다. 붕대로 턱을 고정하고 수의를 반쯤 입힌 상태였던 고인. 그가 염습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며 눈은 정확히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착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정신이 나간 걸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마치 미끄러지듯 발을 떼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슬금슬금 무릎은 굽혀지지 않았고 어깨는 위태롭게 흔들렸죠. 그리고 단 몇 걸음 만에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고 그의 두 팔이 제 목덜미를 향해 뻗쳐 차가운 손끝이 제 살갗에 닿는 순간 세상이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죠. 어깨 아래가 저릿했고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지요. 염습대 위에는 고인이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염을 하고 있던 그 자세 그대로 수의는 가지런히 덮여 있었고 붕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좁은 골목길을 거칠게 달렸습니다.
한참을 숨을 몰아쉬며 건물 벽에 기대선 채 저는 정신을 수습하려고 했었지요. 도저히 다시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었고 이 염습은 제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다시 열고 염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진 공간 속에서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붕대를 매듭 짓고 수의를 덮고 마지막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도망치듯 염습실을 나왔지요. 이게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겪은 첫 번째 기이한 경험입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위탁이 들어왔고 오늘 중으로 염습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무연고자의 경우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도 기본 절차만 진행되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넘기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담당자는 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염은 가능한 두 분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를 직감했죠.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 쪽 담당자는 염습의 위험성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고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잠시 망설이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화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전신해요. 그 말이 끝나고도 상대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화상 사망자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도 하지만 염습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직이 심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수위차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염을 맞게 된 고인의 이름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연고 남성, 40대 추정, 화재 사망이라는 메모만 붙어 있었지요. 담당 직원이 철제 보관함의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기자 안쪽에서 투명 방수포에 쌓인 시신이 서서히 밀려나왔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얼굴은 절반 이상 탄 자국과 수포 자국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다물어져 있었지요. 절망에 뒤틀린 표정도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도 없이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염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몸의 중심부는 손상이 덜했고 관절 경직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신을 들어 준비된 염습실 테이블 위로 옮겼습니다. 염습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손상 부위를 제외한 몸통과 다리는 움직임에 큰 제약이 없었고 수의도 무리 없이 입힐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얼굴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상태였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붕대를 감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시작되었지요.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몸도 무거웠고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눕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깊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눕혀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듯한 상태였지요. 눈을 뜨자 저는 어딘가 낯선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천장도 바닥도 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다는 것을요. 몸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머릿속으로만 내가 누워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멀리서 또각또각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구두굽 소리,
텅 빈 공간에 그 소리만이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쪽에서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건 금속문이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영안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누워있는 곳은 시체 보관함 아니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팔을 뻗어 제 몸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오더니 가볍게 제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동작이었지요. 사람의 체중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저는 그대로 미끄러지듯 보관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누워있는 상태에서 끌려 나오는 감각은 명확했습니다. 몸 아래로 밀려나는 금속 선반의 진동,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 그리고 발목을 잡는 듯한 이상한 저항감까지 모두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생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염습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부터 붕대를 감기 시작했고 오른쪽 다리를 가지런히 펴고 수위를 덮었죠. 그 손놀림은 너무도 익숙해서 저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소에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움직임은 마치 제가 제 자신을 염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내 가슴팍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이 멈춘 채로 그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체 없는 얼굴이 마치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듯 시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제 눈을 보고 있었지요. 이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당해봐. 처음에는 미소처럼 보였던 입이 점점 찢어질 듯 벌어졌고 이내 그 웃음은 숨이 넘어갈 정도의 발작적인 웃음으로 번졌습니다.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순간 그는 미친 듯한 눈빛으로 수위를 덮고 끈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이 제 가슴을 조여오고 발목을 감싸고 머리까지 닿았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지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보며 더 크게 웃었지요. 그는 천천히 제 몸을 들어 올려 관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관뚜껑이 내려앉았고 마지막 남아있던 한 줄기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에서 목이 터져라, 폐가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제 방 천장이 보이더군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어떻게든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더 잠을 잘 수는 없더군요.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고도 자꾸만 내 손에 붕대가 감겨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무영고 고인과 관련한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염습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건너뛰었던 신분 확인용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초정보와 신분증 복사본 한 장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신분증 4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신분증에 실린 그 얼굴이 꿈속에서 나를 꺼내 염습하고 관에 눕히고 내려다보며 웃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조금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때만큼 무섭고 잊을 수 없었던 적은 없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주 가끔씩 이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꼭 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기억이 나곤 하죠.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섬뜩한 경험을 할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보고 영상을 만드는 내내 괜히 상상을 하면서 섬뜩했습니다. 홀로 염을 하고 있을 때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꿈에서 본인을 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무서운 책을 보거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고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시원은 말 그대로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지만 학생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좁은 방에 책상 하나 덜렁 있는 곳이 만들어내는 공포감도 있을 테죠. 이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에 가끔 등장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담을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10년 전 어느 겨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곳을 정처 없이 떠돌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 끝에 있는 고시원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 있었고 창호지 문 아래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방 한쪽 구석의 바닥 위에는 오래된 온돌의 잔열이 남아 있었지만 방 전체를 감싸는 냉기는 막아주지 못했지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책상 위 램프 스위치를 켰습니다. 약한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펼쳐 바닥 위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으나 몇 분이 지나자 은은하던 온기가 사라지고 싸늘해지는 겁니다. 원룸부터 시작해 빌라까지 여러 곳에서 살아봤지만 이렇게까지 냉기가 느껴지는 방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부자리를 더 단단히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몸을 덮은 이불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지요.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대충 짐을 풀고 휴대폰을 하다가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잠에 들었을 때 어렴풋이 복도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리는 듯한 소리였지만 바람에 뭔가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죠. 대충 무시하고 자야겠다 싶어 다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제 왼발 발목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꼭 누군가가 제 발목을 손으로 잡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차가웠던 손이 제 발목을 잡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대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불을 켜고 방 안을 확인해 봤는데 당연하게도 사람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사람 손의 감촉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발목에서 느껴지고 있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한동안 방 안을 계속 살피기만 했습니다. 자다가 발쪽이 추워서 그렇게 느꼈겠지, 그냥 꿈을 꾼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발목에 느껴지는 감촉 때문에 도저히 합리화가 안 되더군요.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와중에도 별달리 방법이 없으니 우선은 이불을 다시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는 와중에도 혹시나 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을 견디고 다음날 오전에 밖에 나가 일을 본 뒤 저는 저녁이 되자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가하는 길목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었으나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그렇다 보니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곤 했습니다. 약간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곳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었지요.
이부자리를 펼친 뒤 바닥 위 살짝 올라온 아랫목 자리를 확인하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닥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어린 시절 할머니 댁 온돌방에서 느꼈던 아늑함 같은 게 있었지요. 그렇게 이 고시원에서의 두 번째 밤을 지내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닥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 정도로 여겼습니다만 몸이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도 뭔가 바닥에서 저를 밀어내려는 듯한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기를 반복했죠. 그냥 보일러가 난방으로 움직이면서 물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몸 전체에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아랫목 위에서 온몸에 이불을 덮고 있어서 따뜻했는데 갑자기 이불 안의 공기 전체가 차가워지면서 몸 전체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우풍이 부는 건가, 이불 어딘가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건가, 그럴수록 몸을 돌돌 말아서 이불을 더 당겨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웬 사람 손이 제 발목과 종아리를 덥석 만지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차디찬 사람 손이 제 다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꼭 어릴 때 혼자 자고 있으면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차가운 손으로 장난을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깜짝 놀라서 또다시 이불을 걷어차고 부랴부랴 불을 켰으며 주변을 사사치 살펴봤는데 역시나 이 좁은 방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를 살펴보니 손자국이 보이진 않았는데 물 같은 게 다리에 맺혀 있더군요. 가습기에 다리를 댄 것처럼 물방울 같은 게 다리에 맺혀 있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대체 이게 어디서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너무 춥기도 했고 공기가 차가우니 방바닥 온기 때문에 생긴 것인가 싶었지요. 그럼에도 사람의 감촉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곧바로 잠에 들지 못하고 거의 1시간은 불을 켜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잠에 들었지만 며칠 뒤부터는 다른 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악몽을 꾸기 시작했죠. 처음 꾸었던 꿈에서 저는 낡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벽지는 오래된 페인트가 부스러져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공간을 메우고 있었지요. 천장 형광등은 한쪽만 깜빡거리고 있었으며 복도를 걸어 나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제 발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가까워지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도를 높여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지요. 복도 끝에는 커다란 나무 문이 있었고 도망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은 굳게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문을 발로 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점차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제 뒤로 들려왔습니다. 기겁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을 때 눈을 떠보니까 고시원 천장이 보이더군요. 숨이 가쁘게 차올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와중에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누운 채로 숨만 헐떡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잠이 들면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도 계속 느껴졌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이른 아침 관리인실을 찾아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차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문이 열렸을 때 관리인의 눈빛이 약간 이상하더군요. 제가 밤새 발목을 움켜쥔 손길에 시달린 경험담을 말하자 관리인은 눈을 살짝 찡그리다가 고개를 돌려 제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방해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런 일은 들어본 적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추가 설명을 시도했지만 관리인은 시선을 피한 채 무심히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문이 굳게 잠기는 순간 진짜 미친 듯이 답답했습니다.
애초에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어 보여서 아예 싸울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제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었지요. 관리인의 태도에 실망한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요. 방 안에서 느껴졌던 그 기이한 손길의 정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방문을 열고 복도에 나갔지요. 누구라도 마주치면 물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고시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마침 복도 끝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이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밤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요. 그러자 그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의 사람에게 더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지요. 막다른 골목에 선 기분으로 복도에 망연히 서 있었는데 마침 위층에서 내려오는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지내는 방에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순간 저를 응시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고 잠시 밖으로 나갑시다. 남자를 따라 고시원 밖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남자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뒤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에 작년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발견되었죠. 그 방에 살던 사람이 몇 날 며칠 안 보여가지고 다들 그냥 이사를 갔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봤는데 그 방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이 죽은 지 이미 이틀이나 지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방 사람이 관리인한테 항의를 했대요. 계속 벽을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관리인은 문을 열어봤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거죠.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벽을 두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발목을 움켜쥐었던 차가운 손길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이미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난 사람이 벽을 두드렸다니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도무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섬뜩한 손길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길이 혹시라도 도움을 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닭살이 돋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평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막일을 하면서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그 무렵이 날씨가 아주 추웠거든요. 아마 몸이 좋지 않던 차에 방에서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남자는 말을 마치고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체가 발견된 날 고시원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와중에 옆방에 살던 사람이 자꾸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가 들었던 벽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생생했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똑똑히 들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그대로 짐을 싸서 고시원을 나가버렸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온 겁니까? 예, 관리인이 그 방을 다시는 새로 놓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이 들어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며 제 얼굴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리인이 그 방을 굳이 저에게 내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저를 그 방으로 안대한 것처럼 느껴져 불쾌한 기분도 들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차마 방 안으로 발을 들일 수가 없었지요. 문 너머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강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에서 손을 떼고 다시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리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게 확실했으니까요. 마침내 관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깊은 숨을 한 번 몰아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관리인은 귀찮은 듯 문을 열었고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관리인의 태도는 변함없이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방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말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무표정하게 돌아왔습니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시는군요. 전 이미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분께 들었습니다. 방에서 시신이 발견되기 전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것도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자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고시원에 그런 소문 하나 없는 줄 아십니까?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지. 왜 자꾸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겁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관리실 문은 또다시 3개 닫혔고 다시 한번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서둘러 짐을 꾸려 고시원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짧은 복도마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몸서리가 쳐졌지요. 방으로 돌아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간단한 짐을 대충 가방에 넣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짐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싸늘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올 때까지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바깥으로 나와 고시원에서 멀어지니까 비로소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올라옵니다. 제가 잤던 장소가 그 사람이 죽는 마지막 순간 있었던 곳이고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혹은 살려달라고 했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밤마다 제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하고 제 꿈에서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야 했지만 어느 정도 돈이 생겼을 때는 곧바로 고시원을 나왔던 이유도 그때의 악몽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에서 죽은 남자 영가가 죽어서도 계속 그 방에 남아있었던 거네요. 죽었을 때처럼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제보자분에게 알렸던 것이겠죠. 내가 등을 누이고 자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처절하게 죽었다고 상상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소름이 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둘째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말하지도 않은 관리인도 다른 면으로 무섭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인의 물건들은 대개 유족들에게 전해집니다. 때에 따라 유품을 간직하기도 하고 고인과 함께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다를 겁니다. 유품을 전할 것도 함께 태울 수도 없는 물건들이 남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유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을 했던 분의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저는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공고는 간단했습니다. 무연고, 고독사 유품 보관 창고 정리, 지자체 위탁 폐기물 업체, 상자 라벨링 이동, 시간당 땡땡원. 물건을 팔거나 수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정리만 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창고는 외곽 물류단지 끝동에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도킹도어는 몇 칸만 열려 있었고 트럭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대장 앞에 서자 사장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제 이름 옆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형광조끼 위에 먼지가 묻은 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사장은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단 한 줄이었죠. 열지 말고 적재만 해요. 라벨은 그대로 두고 상자 상태만 확인해서 기록하세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니 철제 캐비닛 안에 여러 서류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자체 인수증, 반입 목록, 폐기 예정 통지서가 바코드 묶음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고 서류 상단에는 구청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업표에는 창고 구역이 A1부터 E5까지 나누어 표시되어 있었는데 한번 보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랩으로 감싼 팔레트들이 통로마다 줄지어 쌓여 있었지요. 상자 겉면에는 굵은 글씨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연고, 보관유예 D43, 반입일자 6월 12일, 폐기 예정. 손바닥만한 바코드 라벨 옆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품 목록 동봉, 사진 있음. 곰팡이 섞인 냄새와 오래된 섬유 냄새, 그리고 희미한 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저에게 방진 마스크와 면장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하세요. 밤에는 소음 덜어야 되니까 카트는 조용히 끌고 다니고요. 저에게 맡겨진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라벨 훼손 확인, 재부착, 구역별 적재, 기록. 상자는 무게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오래된 옷이나 책이 들어있으면 가볍고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묵직한 것도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들뜬 상자는 투명 테이프로 덧붙였고 순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노란 스티커에 적힌 열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제 호기심을 눌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보니까 창고 한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있더군요. 거기에는 반입과 폐기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입 12개, 폐기 8개, 기부 1, 보류 3개. 보류 칸에는 작은 글씨로 사진 서류 동봉 확인 필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유심히 바라보자 사장이 커피 믹스를 타면서 말했습니다. 서류는 민감한 거라 손대면 안 돼요. 확인은 제가 합니다. 오후 작업 중에 재사용 가능이라는 파란 스티커가 붙은 상자도 발견했습니다. 다른 상자보다 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더군요. 제가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사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멀쩡한 건 기부로 돌릴 수 있어요. 그대로 두세요. 그의 말투에는 더 묻지 말라는 기색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간혹 옆 도어에서 지게차 경고음이 울리고 천장에 펜이 회전할 때 비닐랩이 파르르 떨리는 정도였지요. 라디오도 꺼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공간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큰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테이프가 들리는 소리, 박스가 종이처럼 스치는 소리, 제 숨소리까지. 저는 괜히 마스크 위로 숨을 한 번 더 깊게 내쉬었습니다.
퇴근 직전 이 구역 끝 통로를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된 서랍장 위 상자들 밑부분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팔레트를 교체하고 바닥 배수구를 확인해봤지만 막힌 데는 없더군요. 시계를 보니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출입대장의 재퇴근 시간을 적고는 다음 주 스케줄표를 건넸습니다. 내일부터는 혼자 섹터 하나씩 맡으세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습기를 조금 밀어냈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도 손에 남은 냄새가 잘 지워지지 않더군요. 집에 도착해 씻고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잠깐이나마 귓가에 비닐랩이 문지르는 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소리를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여겼지요. 열지 말고 정리만 하면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출근을 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창고는 눅눅했고 바닥은 어제보다 더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사장이 알려준 대로 A구역부터 상자 라벨을 확인하며 카트에 옮겨 담았습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날 카트 위에 올린 상자를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바로 옆 카트 위에서 낮은 웅얼거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고 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말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듯한 짧게 끊기는 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흐느낌 같다가도 곧 노인의 쉰 숨소리처럼 변했고 그러다 금세 알 수 없는 웃음 같은 진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튼튼했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지요.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상자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방 안쪽에서 비닐 문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손을 넣어 뒤져봤지만 물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새벽까지 일하면 이런 환청이 들릴 수도 있지.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이상한 일은 단순한 환청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같은 구역을 맡아 상자들을 정리했는데 특정 구역에 다다를 때마다 귀가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소리가 꺼졌다 켜지듯 번갈아 들렸고 그때마다 짧은 숨소리나 웃음소리가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눈으로도 뭔가가 보였죠. 그날도 C구역에서 상자들을 차례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팔레트 사이 좁은 틈으로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여자의 옆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흰 셔츠 같은 옷깃이 어깨에 걸쳐져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깜빡하는 순간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눅눅한 습기와 바닥의 작은 물자국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시야 한쪽 끝에서 자꾸만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창고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팔레트 사이에서 누군가 몸을 돌려 제 쪽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 사장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보여요. 소리도 그렇고요. 그러자 그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밤엔 다 그래요. 피곤하면 뭐가 보일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기록이나 하세요. 그 말투에는 전혀 놀람도 없었고 마치 이미 수없이 들어본 질문이라는 듯 덤덤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본능적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어두운 방 안 구석에 머리카락에 어깨를 덮은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았지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등줄기에는 이미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사장이 외근을 나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창고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상자 정리만 하고 끝냈겠지만 이미 며칠째 소리와 형체를 본 뒤라 제 마음은 차분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창고 구석구석에 시선이 갔고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상자 위에서 흘러내린 서류 몇 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원래라면 손대지 말아야 했지만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에는 사망진단서 사본, 부고장, 인수증이 하나의 파일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붙어있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메모 안에는 고독사, 투신, 질식 같은 사인이 짤막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상자가 죽은 사람들의 유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제가 들었던 웅얼거림과 보았던 형체들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이 소리들이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상자 주인들이 남기고 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저녁 무렵 사장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죠. 사장님, 이 상자들 전부 죽은 사람들 거죠?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원래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무연고자 유품은 지자체에서 넘겨주면 폐기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보관만 하는 거지. 그럼 왜 아직 다 남아있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묻자 사장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다 멀쩡한데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기부할 수 있는 건 따로 빼두기도 하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나. 그 웃음은 억지로 포장한 듯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사장은 일이 있다며 일찌감치 퇴근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D구역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천장에 형광등 몇 개는 이미 꺼져 있어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팔리트 위에 놓인 상자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다른 것들과 똑같이 무연고, 보관유예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재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묘하게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결국 규칙을 어기고 상자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듯 했죠. 곰팡이 냄새와는 전혀 다른 축축하고 비린내 섞인 공기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함께 낡은 액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리 표면은 갈라져 있었고 사진 속 인물은 흐릿하게 지워져 눈만 어렴풋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창고 불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제 시야 한쪽 끝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 구형 모서리 상자 더미 사이에 얼굴이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는 분명 사람인데 얼굴이 있는 자리에 매끈한 살덩이만 붙어 있더군요. 그는 고개를 비스듬히 꺾은 채 저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 뒤로 물러나려던 순간 제 뒤편 거울에 또 다른 형체가 비쳤습니다. 입이 찢어진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웃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 옆에서 웅얼거림이 폭발하듯 커졌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제 귀 바로 옆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지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으려고 했지만 손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자 안에 있던 액자가 쩍하고 갈라지며 조각이 튀더군요. 동시에 상자 주변으로 여러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것도 보였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바닥 그림자들이 분명히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눌러 상자 쪽으로 밀어넣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고 사람 손가락보다 길고 가늘었지요. 눈앞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미칠듯이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 위에 누워 있었고 천장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내려오고 있었지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더군요. 저는 그대로 가방만 챙기고 창고로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걸어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지요. 애초에 쓰러져 있던 저를 사무실 안쪽으로 옮기면서 제가 열었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겁을 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봤던 것들, 어쩌면 제가 겁에 질려 미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도 제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그건 절대로 환청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고인이 된 혼령들이 마지막 자신의 물건들 근처에 남아있었던 것이겠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물건들을 취급하는 곳이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홀로 죽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설사 정말로 있다고 하더라도 유품들을 정리한다면 절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규칙이 존재했던 것일 텐데 그걸 깨버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를 맞이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아무리 돈이 급해도 여기서 알바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학과 교과서는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부학과 M교수였습니다.